아마 많이 배우신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딥셉션 7주차 NLP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L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프리 프로세싱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컨버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L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퀀스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시퀀스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연관된 연속의 데이터로 순서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시계열 데이터나 자연어 문장 등이 대표적인 시퀀스 데이터인데요. 뭐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시퀀스 데이터로 예로는 뭐 아래 그림과 같이 주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자연어 문장 또한 이제 시퀀스 데이터인데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어 문장 또한 시퀀스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NL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NLP는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으로 이제 한국말로는 자연어 처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분야인데요. 크게 자연어 이해랑 자연어 생성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자연어 이해라는 것은 이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으로 주어진 텍스트에서 의미를 파악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을 하고 이제 텍스트에서 미닝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연어 생성 같은 경우에는 Natural Language Generation으로 이제 주어진 의미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자연어 생성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어 처리에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를 개선하고 향상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NL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NLP의 프로세스를 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프로세싱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행하는 태스크에 맞게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싱 과정이 끝나면 이제 토크널라이제이션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데이터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적당한 기준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토크널라이제이션 과정이고 다음에 워드 임베딩 과정인데 이제 토큰화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로 변형해 주는 과정이 워드 임베딩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모두 거쳤다면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NLP 태스크에 맞게 전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NLP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들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감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서 감정, 감성, 의견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태스크이고요. 그다음에 요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태스크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해주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주는 태스크이고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뭐 자연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찾거나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어로 된 사용자 질문에 응답하는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아래 두 가지는 논문 읽으시다 보면 성능 지표에서 좀 많이 나오는 태스크이길래 제가 좀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사전에 정의된 카테고리 또는 라벨에 할당하는 태스크인데요.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 텍스트 데이터의 구조와 정보를 이해를 하고 그 의미 있는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서 분석과 처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목표인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품사 태깅 같은 경우는 텍스트 내 각 단어들을 적절한 품사 정보에 할당하는 태스크로 텍스트의 구조와 문법적 특징을 이해해서 다른 NLP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인 태스크입니다. 이제 NLP는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럼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텍스트 데이터라는 것은 자연어로 구성된 문자나 문장, 문당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로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된 모든 것들이 다 텍스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로는 웹페이지나 뭐 SNS, 뉴스 기사, 뭐 리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텍스트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DB 스키마나 표 형식이 없기 때문에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또한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텍스트 데이터에서 오타나 문법 오류, 뭐 구어체 등과 같은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고 또 텍스트 데이터는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뭐 다양한 언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유행어라든지 뭐 전통 전문 용어 이런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고 또 애매한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뭐 동음, 의어, 다이어 같은 애매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문장마다 길이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로 된 데이터와 다르게 문자로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에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세싱 과정과 컨버전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세싱 과정에서 클리닝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뭐 분석이나 모델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나 노이즈 등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불필요한 문자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뭐 숫자나 특수문자, 이모티콘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고 뭐 결특치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상치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타나 문법 오류, 뭐 특이한 단어, 뭐 무작위 문자열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셔야 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멀리제이션인데요. 이제 데이터 정규화 과정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다양한 변형을 통일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크게 또 이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문자 변환입니다. 모든 문자를 수문자로 변환해 주는 과정이 수문자 변환이고, 다음은 불용어 제거인데, 이제 불용어라는 것이 출현 빈도는 높지만 문장의 의미 분석에 영향이 적은 단어들 같은 거를 불용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나 언, 더, 앤드 이러한 단어들은 문장에 많이 존재는 하지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의미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밍과 어, 리메티제이션인데 이 두 가지 과정은 이제 단어의 다양한 형태를 그 단어의 기본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데 스티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의 어간을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단어의 어간이라는 것이 이제 단어의 기본 형태로 이 단어를 변형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리미티제이션 같은 경우는 단어를 표제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올바른 기본 형태로 변환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스티밍 같은 경우에는 원트를 그대로 원트라고 변환을 하고 이제 리메티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트를 단어의 표제어, 그러니까 고우로 변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버전 과정의 토크널라이제이션 과정인데요. 이제 이걸 알기 전에 세 가지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코퍼스는 이제 한국말로 말뭉치라는 뜻으로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크는 텍스트를 나누는 최소 단위로 NLP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보카블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코퍼스에서 사용되는 고유한 토큰들의 키와 밸류를 저장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코퍼스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각각은 토큰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들을 키와 밸류 형태로 저장을 해주시면 이게 보카블러리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없는 단어가 나타난다면 이것을
사전에 없는 토큰이 존재를 한다면 이거 OOV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OOV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제 사전에 정의된 특수한 토큰으로 대체를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요. 이제 특수한 토큰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 특수한 토큰으로 대체했을 때는 성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사전에 없는 단어를 없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사전에 없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지 않게 사전을 풍부하게 한다면 이제 사전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 모델의 사이즈 또한 함께 증가가 되고 이 이후로 메모리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토큰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토크널라이제이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크널라이제이션 과정을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이 워드 토크널라이제이션입니다. 이 워드 토크널라이제이션은 이제 텍스트를 공백이나 구두점, 특수 문자 등으로 기준으로 분리해서 단어 단위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긴 하는데 이제 장점으로는 문장을 단순한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빠르고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단어 변형이나 오타 등으로 인한 OOV 문제가 발생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성 문제로 인한 데이터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예시를 들면 이제 아까랑 똑같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은 이제 서버드 기반 토크널라이제이션인데 이것은 이제 텍스트를 의미 있는 단위의 조각으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어미 변화가 많은 언어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한국어나 독일어 이런 것들이 서버드 기반 토큰화를 했을 때 좀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OOV 문제를 크게 줄여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데이터 희소성 문제를 완화해서 데이터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다양한 언어나 도메인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당연히 단점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단어 기반 토큰화에 비해서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큰화 과정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토큰화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계산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시를 나눠 본다면 이제 한국어는 조사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동해물과 띄고 동해물, 과, 백두산, 이, 그다음에 마르, 고, 발토로 이렇게 8개의 토큰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딩 과정인데요. 이제 NLP에서 패딩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이의 문장이나 시퀀스를 모델에 입력하기 전에 동일한 길이로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문장의 길이가 다른 것들 문장 앞에 뭐 패딩을 추가하거나 문장 끝에 패딩을 추가해서 동일한 길이를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제 만약에 어떻게 하냐면 최대 길이 시퀀스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긴 이것보다 긴 문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르고 뭐 짧은 문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패딩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일정한 길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딩을 하는 방법은 제가 소개드릴 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제로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부족한 부분을 0으로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으로 채우기 때문에 계산과 처리가 편리하고 실제 데이터와 구분이 용이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컨스턴스 패딩 같은 경우는 0 대신 이제 고정된 다른 상수 값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커스텀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도메인이나 데이터 셋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패딩 방법을 정의하고 이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의 패턴이라든지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값들을 패딩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딩이 왜 필요하냐면 딥러닝 기반의 LMP 모델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정된 길이의 입력을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의 NLP 모델들의 처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이의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패딩을 사용해서 모든 문장의 시퀀스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패딩을 하실 때 유의사항이 몇 개 존재하는데
이제 패딩 값들은 실제 데이터 값들에 포함되지 않는 고유한 값들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과도한 패딩을 하게 되면 학습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최대 길이 시퀀스 길이를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딩의 예시를 보시면 맨 위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니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 총 9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만약에 최대 길이를 10으로 설정을 해서 패딩을 진행한다면 이제 위에 8개네요. 그래서 패딩을 진행을 한다면 이제 뒤에 2개의 패딩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고, 아래 문장은 9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패딩을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워드 임베딩, 컨버전의 워드 임베딩 방법인데요. 원래 초기의 NLP에서는 이제 워드 임베딩 방법으로 원어트 인코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트 인코딩이 뭐냐 말씀을 드리면, 각 단어에 대해서 고유한 인덱스를 부여를 한 다음에 단어 수만큼의 차원을 가진 벡터를 생성을 해서 이제 해당 단어의 인덱스 위치에는 1을 넣어주고 나머지 값들에는 0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벡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예시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총 4개가 있으니까 이제 동해물과는 0, 1, 0, 0, 0, 그다음에 백두산이는 0, 1, 0, 0, 마르고는 0, 0, 1, 0, 닳도록은 0, 0, 0, 1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원핫 인코딩입니다. 근데 이 원핫 인코딩에는 한계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문제로는 이제 단어 개수가 많아지면서 벡터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고차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게 되면 이제 벡터의 길이도 점점 길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값들이 이제 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희소 벡터에서는 계산이 매우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희소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단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원합 벡터로 모든 단어를 표현하게 된다면 이제 모든 단어가 다 직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이나 관계를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워드 투 벡터라는 워드 임베딩 방법인데요. 이제 워드 투 벡터는 분포 가설에 기반한 분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제 워드 투 벡터 또한 텍스트 데이터를 단어들이 고정된 길이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학습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랑 스킵그램이 있는데, 15 같은 경우에는 주변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타겟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타겟 단어들을 이용해서 주변 단어를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이제 단어 간의 유사성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간의 관계를 잘 반영한 벡터를 생성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연산 또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왕에서 남자를 뺀 다음에 여자를 더하면 이제 여왕이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 또한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벡터로만 표현한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의 배도 있지만 이제 과일의 배도 존재는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뜻이 다른데 이 다른 뜻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분포 가설과 분산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분포 가설이라는 거는 단어의 의미는 주변의 단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로, 이제 같은 문맥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산 표현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고차원이 아닌 저차원 연속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단어의 의미를 벡터 공간상에 근접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단어 간의 유사성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워먼에서 맨을 뺀 벡터랑 이제 퀸에서 킹을 뺀 벡터가 이제 두 개가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방향과 크기가 비슷한 벡터 차이를 갖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이 이제 어, 워드 투 벡터 방법입니다. 그래서 워드 투 벡터의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 C5 방법에 대해서 C5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C5 방법은 문장을 윈도우 형태로 문장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모델에 투입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기준 토큰, 그러니까 타겟의 양옆 토큰들을 포함한 윈도우가 이동을 하면서 윈도우 속에 토큰들과 기준 토큰의 관계를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like를 like를 타겟 월드로 잡고 그다음에 i랑 내추럴로 like를 맞추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한 칸 옮겨가서 윈도우를 옮겨서 내추럴을 어떻게 맞출 거냐 like랑 랭귀지를 사용해서 내추럴을 맞춰보겠다. 그리고 또 한 칸 이동해서 랭귀지를 어떻게 맞출 거냐 내추럴과 프로세싱을 통해서 랭귀지를 맞추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V는 단어의 개수를 나타내고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자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단어를 몇 개의 숫자로 표현하는지 사용자가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 테니까 제가 예시를 들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만약에 학습 예문이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라는 학습 예문이 있다면 이제 say라는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you랑 goodbye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처리할 때는 you랑 goodbye가 인덱스 번호가 0번과 2번 인덱스 번호니까 원합 표현을 하게 되면 1, 0, 0, 0, 0, 0, 0. 그다음에 goodbye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번호가 2니까 001, 00, 00 이렇게 원합 인코딩 방식으로 단어를 고정된 길이 벡터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완전 연결 계층에 의해서 단순화하면은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원합 벡터들을 이용을 해서 은닉층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 그러니까 입력 벡터 원합 벡터들과 이제 입력 가중치를 곱해줘서 은닉층을 구하게 됩니다. 이 입력 가중치라는 것은 이제 행렬의 각 행이 각 단어의 분산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 벡터와 입력 가중치를 곱해서 은닉층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과정으로 다시 보시면은 이제 원합 벡터들을 입력 벡터들을 원합 인코딩 벡터로 변환을 해서 입력을 해줄 건데 만약에 입력층이 여러 개면은 이제 입력층과 입력 가중치를 곱해서 나온 값들을 평균을 시켜준 것이 이제 은닉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닉층을 구한 다음에 은닉층에서 나오는 값들이랑 출력층의 가중치들을 곱해서 출력층을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출력층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 값들은 확률이 아니라 그냥 값들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해가지고 확률로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아웃풋 레이어에서 나온 값들을 이제 출력층에서 나온 값들을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해서 이제 확률 값으로 변환해 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확률 값으로 변환해 준 것이랑 정답 레이블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계속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C5 방법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C5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아니 왜 입력층 가중치랑 출력층 가중치랑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지? 되게 궁금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제 입력층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단어들을 벡터화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출력층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점수를 내주는 가중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C5의 전체적인 과정이고
전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긴 한데 어, 오늘 내용이 좀 적어요. 다음 주 차시가 조금 많을 거고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낼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냈습니다. 지금 워드2 벡터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워드2 벡터의 한계점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왜 문제인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설명한 후에 그 워드2 벡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 두 가지 정도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출 과제는 아니고 이제 스터디 때 팀원들과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